한국부터 지우세요. 미국 백악관 비공개 회의실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AI 시대를 끝까지 살아남을 나라는 단 5개뿐. 미국은 그 명단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AI를 돌리는 핵심 메모리 10개 중 9개가 한국의 손에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도 대만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한국에 졌던 일본마저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뺀다고. 한국이 손을 떼는 순간 미국이 멈춘다는 충격적인 진실. 가장 먼저 지우려 한 그 이름이 사실은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의 한 건물 지하, 창문이 하나도 없는 회의실이었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명단 하나를 만들고 있었어요. 벽을 가득 채운 화면에는 전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에서 나라 이름들이 하나씩 불이 꺼지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AI 시대를 끝까지 살아남을 나라는 이 지구에 몇 개나 될까? 지구에는 19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우리가 점점 좁혀가던 숫자는 5이었어요. 단 5개. 나머지 180개가 넘는 나라들은 화면 위에서 차례로 불이 꺼졌습니다. 먼저 기름으로 떼돈을 번 어느 사막의 부자 나라가 지워졌습니다. 누군가 그 나라를 살리자고 했지만 한센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많죠. 그런데 돈으로 사온 데이터 센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이 지어주고, 남이 운영하고, 남이 머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전원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 나라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엔 인구가 수억 명이나 되는 거대한 나라가 지워졌습니다. 사람은 넘쳐났지만 그 사람들을 먹이고 전기를 댈 기반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였어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유럽의 한 자존심 강한 나라가 지워졌습니다. 대학도 훌륭하고 연구자도 많은 나라였지만 그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안전한지, 시민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길어지는 동안 경기는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그 나라의 불도 조용히 꺼졌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냉정하게 갑시다. 이 명단은 동정으로 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끝까지 버틸 체력이 있느냐, 우린 그것만 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방에서 제 말은 곧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두고 안 되겠다고 말하면 그 나라는 정말 안 되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한 줄씩 지워질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긋는 줄 하나에 한 나라의 10년 뒤가 걸려 있다는 걸 그 방에 앉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가장 망설임 없이 펜으로 그어 지우려 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먼 나라 회의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과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라이언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반도체가 어느 나라로 흘러갈지를 손끝으로 결정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백악관에서 AI 시대의 국가 생존 전략을 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나라가 살아남고 어떤 나라가 밀려나는지 그 줄을 긋는 사람 중 하나가 저였으니까요. 그날 회의실의 분위기를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길고 검은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펜을 딸깍거리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는데도 제 셔츠 등은 어느새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만큼 그 방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긋는 줄 하나에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다는 걸 모두가 아는 그런 무게가 짓누르는 방이었죠. 탁자 가장 안쪽, 가장 큰 의자에 앉은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레고리 한센이었어요. 우리 팀에서 가장 오래 명단 작업을 이끌어온 사람이었고 동시에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늘 반쯤 내렸든 눈으로 사람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는 버릇. 그는 화면을 향해 턱을 까딱하더니 한국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지웁시다. 너무 가벼운 말투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책상 위에 부스러기 하나를 손으로 쓸어내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왜 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지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저긴 우리가 설계도를 던져주면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예요. 부품 잘 만드는 거,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부품 만드는 손이 세상을 설계하진 않잖아요. 망치질 잘하는 목수한테 건물 설계를 맡깁니까? 탁자 건너편에 앉은 다른 분석관 하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 공급망의 부품 창고예요. 창고를 명단에 올릴 순 없죠. 옆에 앉은 또 다른 분석관도 거들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여기 올라온 것 자체가 누군가의 실수 아닙니까? 그 나라가 잘하는 건 빨리, 싸게 만드는 거지. 무얼 만들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명단은 무얼 만들지 정하는 나라들의 자리잖아요. 동의합니다. 군사 쪽을 담당하는 분석관까지 한마디 보탰습니다. 전쟁의 미래를 누가 설계합니까? 우리예요. 한국은 그 옆에서 포탄 상자나 나르는 정도죠. 동맹으로는 쓸모 있어요. 하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릴 나라는 아닙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펜으로 종이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순간 저도 그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샘보다 먼저 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게도 지워져야 마땅한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이라는 글자의 줄을 긋겠다고 종이 위에 손을 가져갔어요. 손목에 힘이 들어갔고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끝에서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클레어라는 이름에 우리 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태블릿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략가님, 그 이름을 지우기 전에 보셔야 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친구에게 쏠렸습니다. 한세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클레어를 쳐다봤어요. 가장 막내가 가장 윗사람의 손을 멈춰 세웠으니 그 방에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봐요, 신입. 우리가 지금 한국을 지우는데 무슨 박사 논문이라도 써야 합니까? 그냥 줄 하나 그으면 되는 일이에요. 한센이 비웃듯 말했지만 클레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제 쪽으로 조금 더 밀어놓을 뿐이었어요. 그 친구의 눈은 한센이 아니라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행동을 그저 신참에 과한 신중함 정도로 여겼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하나 지우는데 무슨 자료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저는 약간 짜증이 난 채로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 제가 펜을 멈춘 그 1초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만약 제가 그대로 줄을 그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제가 옳다고 믿으며 살았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틀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틀렸다는 걸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 회의실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왜 한국을 그렇게까지 우습게 봤는지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얼마나 단단한 편견 위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원래 상무부에서 수출 통제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가 어느 나라로 갈 수 있고 어느 나라로는 갈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최첨단 칩 한 묶음이 바다를 건너려면 제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칩은 항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죠.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거대한 나라가 우리 최첨단 칩 수만 개를 사겠다고 달려든 적이 있었어요. 그 나라는 그 칩으로 자기들만의 거대한 AI를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그 거래를 막을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제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거래에 수십억 달러가 걸린 어느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어요. 그는 거의 사정하는 목소리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라이언, 이 거래만 통과시켜 주게. 자네 도장 하나면 돼. 우리 회사가 1년을 매달린 일이야. 저는 창밖의 워싱턴 야경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펜으로 그 서류에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거래는 그 자리에서 무산됐어요. 수십억 달러가 제 펜 끝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세상의 흐름을 막아 세운다는
그 거대한 권력의 감각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세상의 수도꼭지를 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 10년 넘게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목은 결국 우리 손에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칩을 설계하는 회사도 우리 미국에 있고, 그 칩을 만드는 장비의 핵심 기술도 우리 동맹의 손에 있고, 어디로 보낼지 허가하는 도장도 제 책상 위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료들에게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세상의 모든 칩은 결국 내 책상 위를 지나간다. 누구한테 줄지는 내가 정한다. 오만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만큼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고,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의 생존 명단을 짤 때도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누가 길목을 쥐고 있느냐. 그게 제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명단의 첫 번째 자리는 너무나 당연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대만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를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들이 그 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그 공장 앞에 머리를 조아렸죠. AI를 돌리려면 칩이 필요하고, 그 칩의 심장이 대만에 있다면 대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단의 맨 앞줄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대만이라는 글자 옆에 별표를 2개나 그렸어요. 그건 제게 토론할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하청 국가였습니다. 미국이 머리를 쓰면 한국은 손을 쓰는 나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 정하면 한국은 그걸 싸고 빠르게 찍어내는 나라. 똑똑한 조립공은 될 수 있어도 설계자는 될 수 없는 나라. 저는 한국을 큰 식당의 솜씨 좋은 주방 보조쯤으로 여겼어요. 시키는 요리는 누구보다 빨리 해내지만 메뉴를 정하는 자리에는 결코 앉을 수 없는 사람. 그게 제 첫 번째 편견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은 가진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땅은 좁고 자원은 거의 없고 심지어 전기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AI 시대의 공장은 전기를 강물처럼 들이켜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인데, 그 전기를 제 나라 안에서 충분히 만들지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수로 AI 강국이 되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단정했어요. 사막에서 거대한 수영장을 짓겠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제 2번째 편견이었습니다. 셋째, 반도체는 어차피 대만이 진짜라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만드는 건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잠깐 담아두는 그릇 같은 거 아니냐. 진짜 머리에 해당하는 핵심 칩은 대만이 만들고 한국은 그 옆에서 부속이나 대주는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요리사는 따로 있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제 3번째 편견이었습니다. 이 3가지 편견은 제 안에서 거의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센이 한국을 지우자고 했을 때 저는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당연한 말을 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회의실에서 한센은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화면에 한국의 한반도체 공장 사진을 띄워놓고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보세요. 공장은 번지르르하죠. 근데 이게 전부예요. 남이 그린 설계도대로 기계 돌리는 공장. 우리가 부르면 달려오고 우리가 사라고 하면 사는 나라. 솔직히 말합시다. 한국은 우리가 키워준 나라예요. 우리가 시장을 열어줬고, 우리가 기술을 흘려줬고, 우리가 안보까지 책임져 줬죠.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AI 강국 명단에 끼겠다.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회의실 끝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한센, 한국이 배터리나 조선 같은 데선 세계 상위권 아닙니까? 산업 기반이 그렇게 얇은 나라는 아닌데요. 한센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사래를 쳤어요. 배터리요? 그것도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사가는 부품이에요. 배도 누가 주문해야 짓는 거고요. 보세요.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한국은 누가 주문해야 움직이는 나라예요. 스스로 판을 까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런 나라는 영원히 2번째 줄입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던 사람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제 생각엔 말이죠. 한국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우리 밑에서 우리가 시키는 걸 만드는 자리. 거기가 한국한테 딱 맞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올라오게 두면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좋을 게 없는지는 차차 말씀드리죠. 마지막 그 한마디가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좋을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그가 한국을 어지간히 싫어하는구나 정도로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클레어가 잠깐 고개를 들어 한센을 쳐다보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에는 묘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한센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어렴풋이 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오랜 동료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한센이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는지 알면 저 사람 말이 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죠.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한센의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무시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올라오는 걸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이 영원히 밑에 있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한참 뒤에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이 사람이 단순히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날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한국을 명단에서 지우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 젊은 분석관이 들고 온 자료만 아니었다면 그날 한국은 그렇게 지워졌을 겁니다. 클레어가 제 앞으로 태블릿을 밀어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표 하나가 떠 있었어요. 처음엔 무심코 봤습니다. 그런데 그 표의 맨 윗줄을 읽는 순간 제 손에 들려 있던 펜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제가 한국을 명단에서 깨끗하게 지우려고 직접 지시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제가 원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제 책상 위에 쏟아냈어요. 첫날 아침 두꺼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이 별것 아니라는 증거가 가득 담겨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국을 빼야 한다는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이 종이 더미가 증명해 줄 거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첫 장을 읽는 순간부터 제 입가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의 첫 번째 결론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AI에 쓰려는 가장 진보한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 미국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만드는 차세대 AI 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 부품을 지금 이 지구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두 곳뿐이라는 거였어요.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둘 다 한국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부품이 정확히 뭔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HBM이라고 불리는 그 메모리는 얇은 칩을 수십 층으로 탑처럼 쌓아 올린 부품이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오가니 엄청난 열이 나는데 그 열을 견디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층층이 쌓는 기술이 아무 데서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을 다투는 정교함. 그걸 수십 년간 다듬어온 곳이 세상에 그 두 회사뿐이었던 거예요. 저는 클레어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고 물었어요.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세상에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맞습니다, 전략가님. 만드는 회사는 더 있어요. 클레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가장 빠르고 가장 뜨거운 열을 견디고 가장 높이 쌓아 올린 최첨단 메모리예요. 그 수준을, 그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곳이 그 두 회사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도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한 세대 뒤처지거나 양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한 세대 뒤처진다는 게 그렇게 큰가? 전략가님, AI 경쟁에서 한 세대는 영원입니다. 클레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가장 강력한 AI 칩, 전 세계가 사겠다고 줄을 선 그 칩 안에도 그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없으면 그 칩은 완성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AI의 심장이 사실은 한국의 그 부품 위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10년 넘게 믿어온 게 흔들리면 머리는 그걸 부정할 구멍부터 찾거든요. 저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회사의 임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자네 회사가 그 최첨단 메모리를 한국 두 회사 수준으로 만들 수 있나? 돈은 얼마든지 된다고 치고 수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언, 자네한테는 거짓말 안 하지. 우리도 만들어. 그런데 가장 앞선 그 물건에선 솔직히 우리가 한 발 뒤처져 있어. 그걸 따라잡으려고 우리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중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야. 그 두 회사는 우리보다 몇 년을 앞서 달리고 있어. 그동안 쌓인 노하우라는 게 돈 싣고 가서 하루아침에 사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몇 년이면 따라잡나. 몇 년. 그게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인지도 모르겠어. 그쪽도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 걸음 가면 그쪽은 이미 두 걸음 가 있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정부에서 그 메모리 문제로 골치 아픈가? 그럴 만하지. 우리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 그 부품에 관한 한 세상의 칼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거. 입 밖에 안 낼 뿐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미국 최고의 회사 사람조차 그 부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한센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 돈을 2배로 주면 어디서든 구해온다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따지고 싶었어요. 한센은 보고서를 슬쩍 넘겨보더니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회사한테 만들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한테도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곳이 있잖습니까? 한센, 그 보고서 끝까지 읽었습니까? 저는 페이지를 넘겨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우리도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앞선 그 메모리에선 우리 회사도 한국 두 곳을 못 따라가요.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따라잡는데 또 몇 년이 걸리고요. 그럼 중국한테 만들라고 하든가요? 거긴 싸게 만들잖아요. 중국은 그 기술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오히려 그 메모리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중국이에요. 우리가 막아놨으니까요.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한센, 우리가 중국을 막으려고 쓰는 그 무기가 정작 한국 손에 들려 있다는 게 안 보입니까? 한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살짝 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럼 미리 잔뜩 사서 쌓아두면 되죠. 몇 년치를 창고에 채워두면. 한센, 저는 보고서의 모의 시험 결과를 펼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공급망에서 통째로 빼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팀이 가장 냉정하게 계산해 본 결과였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한센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한국을 빼면 우리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의 절반이 적어도 2년 넘게 멈춘다는 결과였어요. 그 2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입을 손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은 이 미친 경쟁에서 한 나라가 영원히 뒤처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모의 실험을 돌린 우리 팀원을 불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거 최악으로 가정한 거지. 실제로는 이것보단 나을 거고. 그런데 그 친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략가님, 이게 오히려 점잖게 잡은 숫자입니다. 한국이 정말 손을 떼면 다른 나라들도 그 물량을 차지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만 줄 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 몫은 더 줄고 멈추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현실은 이 숫자보다 훨씬 끔찍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쌓아둔다고요? 우리가 1년에 쓸 양을 보세요. 그걸 몇 년치 미리 사두려면 그 두 회사가 만드는 전부를 우리가 다 사도 모자랍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뭘 쓰고요. 한센, 이건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매일 끊임없이 흘러들어와야 하는 핏줄입니다. 한센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라이언, 당신 지금 한국한테 홀린 거예요. 부품 하나 좀 잘 만든다고 그 나라를 생존국 명단에 올린다. 그건 우리가 그 나라한테 약점을 잡혔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자존심 문제예요. 우린 그런 식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자존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쩌면 흔들리는 게 제 판단이 아니라 한센의 자존심인 건 아닐까. 우리가 평생 밑으로 봤던 나라한테 사실은 우리가 매달려 있었다는 걸. 한센은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 첫 번째 편견. 한국은 그저 하청 국가라는 그 단단한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줄을 하청업체한테 맡깁니까? 그 뒤로도 보고서는 매일 아침 새로운 사실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은 그 메모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공정 하나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앞선다는 내용이었고, 또 어느 날은 그 칩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립 단계에서조차 한국의 기술이 빠지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명단에서 지울 증거를 찾으라고 시켰는데 보고서는 매일 그 정반대의 증거만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제 오만을 한 겹씩 벗겨내려고 작정한 것처럼요.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제가 평생 그려온 세계 지도가 조금씩 일그러졌습니다. 위에 있다고 믿었던 나라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라고 믿었던 나라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어지러운 일그러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그 두꺼운 종이 더미 어딘가 한국 메모리 산업의 역사를 짧게 정리한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맨 윗줄에 적힌 작은 이름 하나에서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주 오래전에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어요. 박정호. 그때는 그게 누구인지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잠긴 문 너머에서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다음 회의에서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질문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대만이 정말 이 명단의 첫 줄이 맞습니까?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별표 2개를 그어둔 그 나라를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흔들었으니까요. 한센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라이언, 진심입니까? 대만은 세계 최고의 칩 공장이에요. AI의 심장을 그 섬에서 다 찍어냅니다. 전 세계 빅테크가 그 공장 앞에 줄을 서요. 그걸 흔들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화면에 대만 분석 자료를 띄웠어요. 대만은 세계 최고의 칩을 찍어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그런데 한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칩 위에서 돌아갈 자기만의 AI가 대만에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쓰는 대만만의 검색 서비스, 대만만의 메신저, 대만만의 거대한 디지털 세상이 있어요? 한센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미국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대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칼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칼로 무슨 요리를 할지는 늘 우리가 정해요. 칼만 있고 요리사가 없는 나라예요. 주문이 끊기면 세계 최고의 공장도 그냥 멈춥니다. 클레어가 제 말을 받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 그 섬을 통째로 삼키고 싶어 하는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좁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우리 AI의 심장을 그렇게 위태로운 한 곳에만 통째로 맡겨도 되는 겁니까? 단 한순간에 모든 게 멈출 수 있는 위치인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던 불편한 진실이었거든요. 별표 2개의 그 당당하던 첫 줄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만을 명단에서 아예 빼자는 겁니까? 누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중요해요. 세계 최고의 공장이니까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건 우리가 그동안 순서를 잘못 매겼다는 겁니다. 칩을 찍는 손만 보고 그 나라의 첫 줄을 줬는데 정작 그 손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엔진만 보고 연료를 잊은 거죠. 그러니 명단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누가 진짜 끝까지 살아남는지 오직 그 기준으로요. 그럼 한국은 다릅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도 결국 만드는 나라잖아요. 똑같이 주문받아서 찍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동안 보고서를 파고든 끝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난생 처음 제대로 보게 됐거든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AI에 반드시 필요한 그 메모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인 동시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매일 쓰는 자기만의 검색 서비스와 메신저, 쇼핑 플랫폼을 가진 나라예요. 네이버, 카카오. 그 안에서 데이터가 매일 강물처럼 쌓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가 뭡니까? 그냥 기록이 아니라 연료예요. 대만은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들지만 그 엔진에 넣을 연료는 남의 것을 빌려야 하고 한국은 엔진도 만들고 연료도 스스로 캐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센이 며칠 전 회의에서 비웃었던 그 산업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그걸 무기로 꺼냈습니다. 게다가 한센,
당신이 부품이라고 비웃었던 그 배터리. 그게 뭡니까? AI 시대의 전기를 저장하고 나르는 핵심이에요. 당신이 우습게 본 그 조선업. 그건 그 무거운 장비와 자원을 실어 나르는 산업의 뼈대고요. 한국은 자기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를 스스로 만들 줄 알고 그걸 바칠 산업 기반을 다 가진 나라입니다. 칩만 있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와 칩도 있고 그 위에 자기만의 세상까지 다 가진 나라.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끝까지 살아남겠습니까? 그러자 한센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두 번째 편견이기도 했던 바로 그 약점을요. 좋아요. 다 인정한다 칩시다. 그런데 라이언, 한국은 전기가 없어요. 자원도 없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알잖아요. 도시 하나가 쓸 전기를 통째로 들이켰는데 그걸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무슨 수로 그 거대한 공장을 돌립니까? 결국 거기서 막힐 거예요. 전기 없이 무슨 AI를 합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쳤을 거예요. 그런데 클레어가 차분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전략가님,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걸렸습니다. 그래서 파봤어요. 한국은 자기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를 스스로 만드는 길을 이미 닫고 있습니다. 직접 발전소를 짓고 그 큰 전력을 끊김없이 대는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산업을 수십 년간 돌려온 나라라 그 노하우가 깊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게 약점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 약점을 기술로 메우는 법을 세상 어느 나라보다 잘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오히려 없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골이 난 나라거든요. 한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약점마저 그렇게 막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더 강해진 나라라니. 그건 제 사전에 단 한 줄도 없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한 번도 입을 열지 않던 한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경받는 고참 분석관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평생 이 일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을 지우는데 찬성했어요. 사실 가장 먼저 손을 든 게 저였죠. 한국 같은 나라는 명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고 나니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을 빼는 건 우리 발등을 우리 손으로 찍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AI의 핏줄을 스스로 끊겠다는 겁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자해예요. 저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한국은 남겨야 합니다. 아니, 남겨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회의에서 한국은 그저 포탄 상자나 나르는 나라라며 비웃었던 그 군사 담당 분석관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솔직히 부끄럽네요. 전쟁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무기를 움직일 AI의 핏줄을 정작 한국이 쥐고 있다면 한국 없는 우리 군사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한국을 남기는데 찬성합니다. 한국을 가장 앞장서서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명씩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 명, 또 한 명,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한센은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한국 회사 두 곳이 메모리 좀 잘 만든다는 자료 몇 장에 이렇게 휘둘립니까? 그건 한순간의 우위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린다면서요. 고참 분석관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받아쳤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멈춰 있는 사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센. 당신이 집니까? 한센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그때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명백한데 다들 이렇게 돌아서는데 왜 이 사람만 이렇게까지 한국을 빼는데 매달릴까? 단순한 자존심이라기엔 그 집착이 너무 깊고 너무 끈질겼거든요. 그때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다음 모든 것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전쟁으로 다 부서졌던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갖게 된 겁니까? 무슨 수로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그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되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첫 페이지에서 저는 그날 밤 제 손을 멈추게 했던 그 이름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메모리 산업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내려가며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한 나라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된 나라였습니다. 땅에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봄이 오기 전에 곡식이 떨어져 굶주리던 그런 가난한 나라였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거둔 곡식은 떨어지고 올해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굶주림이 가장 깊던 그 시절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 나라가 어느 날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입는 나라가 모래로 칩을 만들겠다니 다들 미친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안 되면 되게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니 사람을 갈아 넣었어요. 밤을 새우고 또 밤을 새우고 남들이 잠든 깊은 밤에도 공장에 불을 켜뒀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못 가고 기계 옆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세대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때까지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메모리 산업을 따라잡고 끝내 추월해 세계 1등에 올랐어요. 자료에는 그 시절의 일화 하나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만든 칩들이 자꾸 불량으로 쏟아져 나오던 시절, 엔지니어들이 며칠 밤을 새우다 못해 공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쪽잠을 자며 그 원인을 찾았다는 이야기였어요. 단 하나의 불량을 잡으려고 수백 번을 다시 실험하고 또 실험했다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해내지 못하면 나라가 다시 그 굶주리던 가난으로 돌아간다는 그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우리가 풍요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을 그들은 맨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습게 보던 그 나라가 사실 맨손으로 세상의 꼭대기까지 기어오른 나라였던 거예요.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 살을 깎아서요. 저는 그제야 며칠 전 한센이 화면에 띄워 비웃던 그 번지르르한 공장 사진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은 거저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그 매끈한 벽 안에는 굶주림을 견디며 밤을 새운 수많은 사람들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부품 창고라 부르며 우습게 보던 그곳이 사실은 한 나라가 맨손으로 가난을 이겨낸 증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비웃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역사의 초기, 가장 어렵고 막막했던 시절에 메모리 개발을 이끈 사람들의 명단. 그 안에 한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박정호.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실린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수십 년의 세월을 단숨에 뚫고 제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아주 오래전 제가 아직 젊고 오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국제회의장이었어요. 저는 세계를 쥐고 흔드는 미국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넓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환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화려한 방 한구석에 작고 마른 동양인 기술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낡아 소매가 닳았고 영어는 더듬거렸지만 눈빛만은 무섭도록 형형했던 사람. 그가 바로 한국에서 온 박정호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며 서툰 영어로 한국의 메모리 기술을 설명하려 했어요. 자기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 함께 일할 수 있겠는지를요. 그때 저는 그를 어떻게 대했던가. 저는 그가 두 손으로 내민 명함을 한 손으로 받아 들고는 보지도 않고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해 웃으며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한국이 칩을 만든다는 건 농담 같은 얘기예요. 당신들이 하는 건 우리가 만든 걸 베끼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국은 우리 뒷공무니를 따라오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의 자리예요. 회의장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천천히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기름도 없고, 땅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갈아서 길을 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자기 명함을 조용히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요. 그리고 떠나기 전 저를 똑바로 돌아보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지금은 비웃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쓰지 않고는 단 하루도 못 버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콧방귀와 함께 흘려버렸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기술자의 헛된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을,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가 말한 바로 그날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가장 빠른 AI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 AI가, 그가 맨손으로 일구기 시작한 그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하는 날, 그가 수십 년 전에 그 화려한 회의장에서 예언했던 그날이 정확히 제 눈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박정우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었어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제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 사과할 수도, 그가 옳았다고 말해줄 수도,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다시 받아들 수도 없었어요. 제가 비웃었던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갈아 세상의 꼭대기를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세상이 활짝 열리는 건 끝내보지 못한 채 떠난 겁니다. 저는 펜을 쥔 손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회의실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그때 어땠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데이비드 라이언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은 또렷이 느낄 수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깔리는 그 정적이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고참 분석관이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라이언,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가 나직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손에 쥔 박정우의 흑백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양복 소매가 다른, 그러나 눈빛만은 형용하던 그 마른 기술자. 저는 사진 속 그 얼굴을 향해 들리지도 않을 말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수십 년이나 늦었다는 게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클레어였어요. 그 친구는 제게 종이컵에 담긴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략가님, 제가 처음 그 보고서를 봤을 때도 똑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우리가 한 나라를 얼마나 함부로 깔보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클레어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박정우에게는 늦었지만 그가 자기 인생을 바쳐 일으킨 그 나라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그어온 그 수많은 줄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피와 땀과 잠 못 이룬 밤들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오만한 펜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지우려 했던 그 이름이 사실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있던 이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도 제 안에는 마지막 의심 한 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닐까? 한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에 흔들려 냉정을 잃은 건 아닐까? 저는 국가의 운명을 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눈물 한 줄기로 명단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칭찬할 이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어요. 저는 클레어에게 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한때 세계 메모리 시장을 손에 쥐고 호령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의 살아있는 전설, 하야시였어요. 일본의 메모리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그 한복판에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한국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 그에게 한국은 평생 이기고 싶었으나 끝내 패배한 상대였습니다. 그가 한국을 좋게 말할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 노인이 한국을 깎아내려 주기를 내심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흔들리던 제 마음을 다시 단단히 붙들 수 있을 테니까요. 평생 한국에 진 사람이라면 분명 한국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한국의 빈틈을 콕 짚어주면 저는 그걸 붙잡고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흔들림을 끝장내 줄 마지막 증인을 부른 셈이었습니다. 한국을 살리려고가 아니라 한국을 지울 마지막 명분을 얻으려고요. 며칠 뒤 클레어가 그 노인과 나눈 긴 대화를 영상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불을 끄고 모두와 함께 그 화면을 지켜봤어요. 화면 속 하얗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한 시대를 통째로 짊어졌던 사람 특유의 무게가 배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어가 통역한 그의 말은 이랬어요. 미국이 한국을 그 명단에서 뺀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첫마디부터 회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기고 싶었던 상대를 늙어서 이렇게 칭찬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일본은 한때 그 메모리 시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도시바, LP다. 세계가 우리 손을 거쳐야만 했죠.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한국이 저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비웃었어요. 저 작고 가난한 나라가 뭘 하겠나 하고요. 노인은 카메라를 향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신네 미국이 한국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도 그때 한국을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았어요.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잠든 밤에 일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며 회의만 할 때 그들은 모든 걸 걸었어요. 한번 결정하면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졌어요. 우리 메모리 회사들은 하나둘 무너졌고 어떤 곳은 통째로 남의 손에 팔려나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그 회사가 그렇게 사라지는 걸 나는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빈자리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오래된 장면을 떠올리는 듯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공장에 들어갔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계는 멈춰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어요. 한때 세계를 먹여 살리던 그 공장이 텅 빈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차갑게 식은 기계 앞에 서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오래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게을렀고 그들은 가진 게 없어서 절박했다는 거요. 그 차이였습니다. 절박함은 결국 자만을 이겨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당신네 미국도 지금 그때의 우리처럼 자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못 뺍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고 모든 걸 쏟아붓고도 결국 무릎 꿇은 우리가 그걸 세상에서 가장 잘합니다.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든 그 자리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메울 수 없어요. 한국을 명단에서 지우는 순간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 겁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패배자의 질투가 아닙니다. 패배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사실이에요. 부디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평생 한국을 이기고 싶었던 사람이 그 한국을 빼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편이 가져온 그 어떤 자료보다 그 패자의 고백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적이 인정하는 강한 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지우자던 그 분위기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고참 분석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 전체가 한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기, 그것도 평생 한국에 진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더 의심합니까? 다른 사람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 노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딱 그때의 일본처럼 자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굳어졌어요. 한국을 남긴다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거친 소리를 냈어요.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작 패배한 노인 하나의 넋두리에 다들 넘어가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한국한테 진 게 분하고 억울해서 자기 패배를 한국이 대단해서 그런 거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패배자들이 늘 하는 짓입니다. 이런 감상적인 얘기로 국가의 생존 전략을 정한다고요? 다들 제정신입니까? 그가 클레어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그리고 신입, 당신 도대체 누구 지시로 이런 영상까지 가져온 겁니까? 누가 일본까지 사람을 보내라고 했어요? 당신이 뭔데 이 판을 휘저어요? 클레어가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시켰습니다. 한센. 문제 있습니까? 한센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더 거칠게 쏘아붙였어요. 전략가님, 지금 신입 하나 끼고서 이 중요한 명단을 감정적으로 뒤엎겠다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에요. 윗선에서 이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 그 자리 오래 지키고 싶으면 여기서 멈춰요. 그건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평소에 침착한 그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다급하고 거친 협박. 회의실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다들 직감한 거예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와 한센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센은 저를 노려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었던 무언가가 곧 들통날까봐 떠는 사람의 눈빛, 등이 식은 땀으로 젖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빼려고 발버둥 치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자존심도 신념도 아닌 전혀 다른 이유가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클레어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 오랜 동료가 흘리듯 했던 그 말을 떠올렸어요. 한센이 요즘 누구를 자주 만나는지 알면 그의 말이 아주 다르게 들릴 거라던 그 한마디를요. 저는 클레어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부탁했습니다. 한센이라는 사람을, 그가 이 회의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요. 클레어는 잠시 제 눈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는 질문 자체가 통째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줄곧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 명단에 오를 자격이 있는가? 한국이 우리와 같은 줄에 설 만한 나라인가? 그건 늘 제가 위에서 한국을 저 아래로 내려다보며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시혜를 베푸는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파고들수록, 박정호의 그 마지막 말을 곱씹을수록, 하야시의 고백을 떠올릴수록 질문은 완전히 거꾸로 섰습니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AI의 핏줄을 그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 핏줄을 끊으면 우리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게 자리를 내어주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처지가 애초에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이 우리 손을 놓지 않게 우리가 매달려 붙잡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골이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한국을 함부로 대하는 동안 만약 한국이 어느 날 정말로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면 어땠을까? 우리의 그 잘난 AI도, 세계를 호령한다던 우리의 그 기술도 한순간에 텅 빈 껍데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쥔 힘에 취해 그 힘이 사실은 누구의 손바닥 위에 얹혀 있는지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만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마지막에야 깨닫게 만들어요. 때로는 너무 늦어버린 다음에요. 이 깨달음은 제 평생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길목을 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어요. 그건 맞았습니다. 다만 그 길목을 쥔 자가 제가 평생 믿었던 우리가 아니라 제가 우습게 보던 한국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세상의 수도꼭지를 제가 쥐고 있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정작 그 수도꼭지의 가장 깊은 밸브를 박정호의 나라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문득 서늘한 생각이 스쳤어요. 만약 그날 회의실에서 클레어가 손을 들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펜을 그대로 그어버렸다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AI의 핏줄을 끊어놓고도 한참 동안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모든 게 멈춰버린 뒤에야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한나라의 오만이 그렇게 제 발등을 찍을 뻔한 겁니다. 그것도 가장 깊은 곳을, 가장 치명적으로요. 제 3가지 편견은 그렇게 하나씩 무너졌어요. 하청 국가라던 첫 번째 편견은 우리가 그 나라의 목숨줄을 댄 순간 무너졌습니다. 자원도 전기도 없다던 두 번째 편견은 그 나라가 스스로 산업의 뼈대를 다 갖춘 걸 본 순간 무너졌어요. 반도체는 대만이 진짜라던 세 번째 편견은 칼만 있고 요리가 없는 대만과 칼도 요리도 다 가진 한국을 비교한 순간 무너졌습니다. 신앙처럼 단단했던 새 기둥이 모래성처럼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는 사이 클레어가 한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문을 조용히 닫고 목소리를 한껏 낮춰 말했습니다. 전략가님, 이건 정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클레어가 책상 위에 내민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센은 그동안 우리 모두 몰래 한국이 무너지면 막대한 이익을 보는 어떤 세력과 은밀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생존국 명단에서 빠지고 한국이 쥐고 있던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빈자리를 차지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을 사람들이었어요. 한센은 그들에게서 조용히 약속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명단에서 한국이라는 이름만 지워주면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자리와 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실 밖에서 그가 그토록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료에는 더 구체적인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센이 그들과 은밀히 주고받은 약속의 흔적, 한국이 빠진 뒤 새로 짜일 공급망의 밑그림, 그리고 그 밑그림의 맨 윗자리에 또렷이 적힌 한센의 이름. 명단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그날, 한센은 그 세 판의 한가운데에 앉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가 그 거래 단 하나에 걸려 있었어요. 어느 문서의 한 줄에는 한국만 정리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는 식의 표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마치 장부 위에 숫자 하나 지우듯 가볍게 적어둔 거예요. 그 메마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센에게 이 명단은 국가의 생존 전략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보를 짜는 그 막중한 자리를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을 영원히 밑에 묶어두려던 그 끈질긴 집착의 정체가 마침내 환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 차가운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그러나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한 사람의 탐욕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갈아 세상을 만든 박정호 같은 사람들의 땀을 명단에서 한순간에 지워버릴 뻔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그 더러운 거래에 팔려나갈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마터면 그 거래의 손이 되어 줄 뻔했고요. 저는 자료를 천천히 덮고 한참 동안 창밖의 워싱턴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클레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하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명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 한센이 평생 감추려 한 것을 전부 꺼낼 거예요. 더는 이 더러운 거래가 한 나라의 운명을 흔들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박정호가 두 손으로 내민 명함을 한 손으로 받아보지도 않고 내려놓던 그 손. 며칠 전 한국이라는 이름에 줄을 그으려던 그 같은 손. 그 손으로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줄을 그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클레어. 저는 펜을 쥔 채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명단에서 가장 먼저 지우려 했던 그 이름을 이번엔 내 손으로 맨 윗자리에 올릴 거야. 박정호가 옳았다는 걸 이제는 내가 증명할 차례니까. 클레어가 나간 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그 흑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그 화려한 회의장에서 제가 한 손으로 받아보지도 않고 내려놓았던 명함의 주인. 저는 사진 속 그 마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가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던 그 조심스러운 손길이
이제야 비로소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던 거예요. 한 나라의 미래를 두 손에 받쳐든 사람의 손을 말입니다.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똑바로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를 제 눈앞에 두기로 했어요. 제가 다시는 오만해지지 않도록, 제가 그어야 할 줄이 어느 쪽인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음 회의가 모든 것을 끝낼 회의가 될 터였습니다. 대만이 그토록 당연하게 차지했던 그 첫 줄이 어떻게 되는지, 그토록 똑똑하다던 유럽이 왜 끝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지우려 했던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명단에 어디에 놓이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회의에서 결판날 참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뱉을 단 한 문장이 그 방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그 창문 없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클레어가 밤을 새워 정리한 한센의 모든 것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안주머니에는 박정우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다시는 오만해지지 않겠다는 다짐처럼요. 저는 빈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늘 보던 검은 탁자, 차가운 화면, 식어가는 공기. 그런데 그 익숙한 방이 그날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방에서 저는 수많은 나라의 운명의 줄을 그어왔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줄에 손이 떨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제 손이 무거운 걸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을 끝장내고 한 나라의 이름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가슴 안주머니 속 그 사진의 무게가 셔츠 위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센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회색 정장에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를 하고 반쯤 내려뜬 눈으로 방을 훑어봤습니다. 자기가 오늘 이길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제 옆을 지나며 평소처럼 가벼운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라이언, 오늘 한국 문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감상은 이제 그만하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한번 바라보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모였어요. 오늘 명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에 든 서류를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 명단을 국가의 생존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위해 그어왔습니다. 순간 한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어요. 무슨 소립니까, 라이언.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까? 증거.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한센. 당신이 회의실 밖에서 그토록 자주 만나던 사람들. 한국이 이 명단에서 빠지면 한국이 쥐고 있던 그 자리를 차지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사람들. 당신은 그들에게서 약속을 받았어요. 명단에서 한국이라는 이름만 지워주면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자리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요. 이 새 공급망 밑그림의 맨 윗자리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당신 이름입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한센이 얼마나 오래 이 거래를 준비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명단 작업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한센은 이미 그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한국을 지운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 회의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나눈 그 모든 토론이 그에게는 이미 짜인 각본 위의 연극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는데 그 한 사람만은 처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고 다시 열려다 또 다물었어요. 그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센에게로 쏟아졌어요. 한센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사업 자문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다들 하는 일이에요. 단순한 자문이라. 저는 다른 장을 펼쳤습니다. 그 자문의 대가가 당신이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액수라는 것도 단순한 일입니까?
한국만 정리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고. 당신이 그들과 주고받은 이 문장도 단순한 일이고요. 한센, 당신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보를 짜는 이 자리를 한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래에 써먹은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한국을 밑에 묶어두려 했던 이유가 신념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이제 회의실에 누구도 한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참 분석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멸이 떠올랐어요. 한센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자기를 향한 그 차가운 눈빛들을요. 그리고 그제야 자기가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당신들은 후회할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한테 이 명단의 윗자리를 내준 걸 언젠가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요. 손님을 주인 자리에 앉히는 게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단단하고 낮은 목소리로요. 아니요, 한센. 후회는 당신 몫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손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한센은 입술을 부르르 떨더니 서류를 거칠게 밀치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것이 한 사람의 탐욕이 한 나라의 운명을 삼키려다 끝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 고참 분석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모두가 저 사람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가 될 뻔했어요. 다른 사람도 낮게 말을 보탰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저 한 사람의 욕심에 팔려나갈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명단만큼은 오직 진실 위에 세우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명단을 확정합시다. 저는 화면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전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유럽, 훌륭한 대학과 뛰어난 학자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옳은지부터 따져 묻느라 경기가 이미 시작된 줄도 몰랐어요. 너무 신중해서 스스로 뒤처진 겁니다. 안타깝지만 생존하는 나라들의 명단에는 들지 못합니다. 화면 속 유럽의 한 나라에 불이 꺼졌습니다. 대만. 세계 최고의 칩을 찍어내는 누구도 부정 못할 공장입니다. 그러나 그 칩 위에서 돌아갈 자기만의 세상이 없어요. 주문이 끊기면 멈추고 그 위치는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칼은 세계 최고지만 그 칼로 무엇을 벨지는 늘 남이 정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지만 끝까지 스스로 살아남는 나라로 보기엔 그 다리가 너무 약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제가 가장 먼저 지우려 했던 그 이름 앞에 섰어요. 한국, 그리고 한국. 저는 손에 펜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박정호의 명함을 보지도 않고 내려놓던 그 손. 며칠 전 이 이름의 줄을 그어 지우려던 그 같은 손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그 손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그 명단의 맨 윗자리로 끌어올렸어요. 맨 윗자리요? 누군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무리도 아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장 먼저 지우자던 그 이름이 이제는 명단의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요. 그 자리는 원래대로라면 우리 미국이나 대만이 차지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답 대신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를 향해 돌아서서 마지막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손을 떼면 우리가 멈춥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방에 있던 모두가 그 한 문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위에서 내려다보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그 진실을요. 잠시 후 고참 분석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을 평가할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에게 평가받는 처지였던 거군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명단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우리 명단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손을 놓치지 않게 잘 붙잡는 것 뿐이에요. 회의실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어온 우리가 그날 처음으로 우리 발밑을 똑바로 내려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발밑에 우리가 우습게 보던 한 나라가 우리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살아남을 나라는 5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지우려 했던 그 이름이 우리 모두가 가장 깊이 의지하는 이름이 되어 있었어요. 참으로 묘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이 이름을 가장 먼저 펜으로 그어 지우려 했어요. 부품이나 만드는 하청 국가라고 명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이름이 이제는 명단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장 하찮게 본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평생 세상을 봐왔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것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박정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 봤어요. 수십 년 전 그가 떠나며 남긴 그 말이 제 귓가에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비웃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쓰지 않고는 단 하루도 못 버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그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예언했던 그날이요. 저는 사진 속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평생 세상의 길목을 제가 쥐고 있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칩이 어디로 갈지 제 펜이 정하고 한 나라의 운명을 제 서명이 좌우한다고요. 저는 그 힘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으로 가진 게 없는 나라들을 마음껏 내려다봤어요. 한국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우습게 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딛고 선 땅이었어요. 우리의 가장 빠른 AI도 세계를 호령한다던 우리의 기술도 그 나라가 맨손으로 일군 것 위에서 겨우 숨 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위에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워싱턴의 불빛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화려한 도시의 수많은 건물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AI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 건너 작은 나라의 손길이 닿아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과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같은 불빛인데 이제는 그 불빛이 누구의 땀 위에서 켜지고 있는지가 보였으니까요. 한번 그게 보이고 나니 다시는 예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기름도, 땅도, 물려받은 것도 없는 나라가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었기에 사람을 갈았습니다. 남들이 잠든 밤에 일했고 굶주림을 견디며 기계 옆을 지켰어요. 안 되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이 아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박정호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쳐 그 길을 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작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건 보지도 못한 채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자기가 평생을 바친 일의 결실을 정작 자기는 보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 그건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박정호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비웃음 속에서 시작한 그 일이 언젠가 세상을 떠받칠 거라 믿으면서도 정작 그날만은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겠죠. 그러나 그가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다음 세대가 또 밤을 새웠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위에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수십 년 전에 예언한 바로 그날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세대를 건너고 또 건너 끝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게 한 나라가 진짜로 위대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가진 것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강한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자기 살을 깎아서 일어선 나라요. 그런 나라는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섭니다. 한번 맨손으로 일어서 본 나라는 그 방법을 영원히 잊지 않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모래로 칩을 만드는 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을 등에 지고 묵묵히 길을 낸 사람들을요. 가진 거라곤 두 손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뿐이었던 사람들을요. 그들이 밤마다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또 모여 오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를 돌리는 그 부품이 되었습니다. 그건 기술의 승리이기 전에 사람의 승리였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세대의 가장 인간적인 승리 말입니다. 저는 그 승리 앞에서 평생의 오만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세상의 비웃음을 등에 지고 여기까지 온 나라요. 한때 저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절대 안 될 거라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상이 단 하루도 없이는 못 사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저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요. 그건 명절에도 집에 못 가고 기계 옆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잠, 못 이룬 밤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강함이란 거저 주어지는 거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큰 나라로 태어났으니 강한 거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게 정반대를 가르쳐 줬어요. 진짜 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이 악물고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요. 그 어떤 무기보다, 그 어떤 자원보다 강한 건 끝내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나라를 작다고 가진 게 없다고 말한다면 박정호의 그 말을 떠올려 주세요. 가진 게 없어서 우리는 사람을 갈아 길을 냈다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요. 그 정신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시대가 와도 명단의 맨 윗자리에 설 겁니다. AI의 시대가 와도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와도요. 저는 오늘 평생 굳게 믿어온 제 오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제가 보지도 않고 내려놓았던 한 사람의 명함을 이제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적어도 그가 옳았다는 것만은 제 손으로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먼저 지우려 했던 그 이름이 사실은 세계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맨바닥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꼭대기에 오른 나라입니다. 그 사실이 자랑스러우셨다면 이 이야기를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저력을 제대로 알아볼 때 그 자긍심은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